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자유한국당 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죠. 언제 귀국했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지지자가 한 5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 홍준표 전 대표를 반갑게 맞이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옳았다. 어게인 홍준표 이런 구호들도 등장을 했고요. 어느 지지자는 또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게 뭐 관심사인데 뭐라고 말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지 당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 재개 의사는 이제 분명히 한 것인데 뭐 전당대회 출마는 좀 여지를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당대회는 지금 내년 2월을 전후해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 뭐 제명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당의 품위를 훼손하면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홍준표 대표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이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친박들이 자신을 겁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런 흐름을 일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다시 당대표가 될 수는 있나요? 당내 세력이? 홍준표 대표가 귀국하는 자리에 현직 의원으로는 강효상 의원 한 명만 나가 있었고요. 딱 한 명? 그렇죠. 그나마 이제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이 그나마 이제 구색을 좀 맞추는 모양새였는데 그 정도로 환영보다는 일단 경계의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당내 기반도 이렇게 보면은 부실한 상태다. 이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감각이랄까 직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당대회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그 당 윤리위원장이 또 화제의 인물이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2003년 3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화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예. 당시 검찰 출신이 아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검찰 인사권 행사를 놓고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커질 때였는데요. 이 평검사들과의 공개 토론회는 이런 흐름들을 좀 제압하기 위한 자리였죠. 이거 뭐 TV 생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김용정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에 일종의 그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었는데요. 아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반응을 해서 또 상당히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당사자가 이 자유한국당 윤리감사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검찰을 아닌가 보죠?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까지 했는데 지난해 8월 달에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이 돼서 사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일부는 이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정 검사가 과거 악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인 운명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광경에 대해서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써 있다는 점을 같이 이제 언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화제의 인물이 윤리감사위원장 됐네요. 그렇죠. 윤리감사위원장은 근데 뭘 할 수 있죠? 인적 청산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윤리가 이제 당원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홍준표 전 대표 제명 얘기에도 이런 점들이 언급이 됐죠. 예. 또 오늘 자유한국당이 황윤원 중앙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인물인데 이 당무감사라는 것 역시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인적 청산, 뭐 물갈이,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좀 정리해봤고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보완적 성격의 조치들이 후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죠. 먼저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늘 국세청이 고가 다주택자 임대소득자 1,500명을 엄선해서 세무검증에 나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임대소득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는 다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구축을 해온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완성이 된 만큼 이제는 이제 임대소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를 60채나 갖고 있는데
세금 안 낸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친인척 등의 어떤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수십 채 아파트들을 사들이고 미등록 상태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팔아서 매매 차익도 챙기고 또 이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양도소득세 탈루까지 하는 이런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신고 누락된 임대소득을 한 7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당초의 납부세액에다가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수억 원을 추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뭐 서울 이태원의 고급 빌라 17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와 또 법인 돈을 빼돌려서 서울 강남에 주택 6채를 사들이고 월세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아서 임대소득을 숨긴 사례 등등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고소득자 세금 탈루는 마땅히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말씀드린 임대사업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또 추가로 추려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서 숨긴 뒤에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유명 강사의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음식점 사업자라든지 비싼 이자를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리대부업자의 사례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해서는 이런 대책을 했지만 시세가 또 급등하면 공시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오늘 정부 관계부처가 회의를 열어서 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에는 급등분을 공시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갖추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공시가는 이 과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13 대책을 통해서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재산세 납부액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어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주택 있는 사람들이 청약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논란이 있더라고요. 9.13 대책 중에 이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됐는데요. 청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옮기려는 계획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1주택자들의 반발이 좀 커졌다는 것이죠. 예. 결국 정부는 어제 1주택자에게도 추첨제 물량 일부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좀 당초의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요. 결국 종합을 해보면 9.13 대책에서 이른바 실수요자와 관련한 부분은 좀 이제 풀어주는 거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것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책이 예. 좀 조정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선 집값이 좀 안정되나 봅시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이른바 곰탕집 사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좀 여성주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 같이 짚어보시죠. 곰탕집 사건이 뭐예요, 우선?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어허. 그런데 이 남성의 배우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 그냥 스친 것뿐인데 과도한 판결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제대로 성추행 혐의가 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구속당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이게 피해자의 주관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이 남아있긴 한데 촬영 각도라든지 이런 문제로 당시에 성추행이 정확히 일어났는지가 판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의 특성 때문에 최근 미투 운동 등의 어떤 여성주의적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것,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남성들이 키우는 촉매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또 다시 논란이 되죠? 이 책이 이제 여성이 겪는 일상적 차별을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풀어 쓴 이런 작품인데 영화화가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주연을 배우 정유미 씨가 맡기로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남성들이 또 정유미 씨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봐라 이렇게 좀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과거에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도 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여자 대 남자, 남자 대 여자 이런 갈등이네요.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어느 한쪽의 피해가 부각되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공유가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서로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거를 계속 따지면서 서로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사회적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 계속 이거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